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할 패널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신통방통 첫 소식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지난 주말 도심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단체의 집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치검찰 독재정권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 언제 털이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밝혀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자, 영상 보셨는데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장관 얼굴을 관역 삼아서 활쏘기 이벤트를 벌여서 논란이 됐던 그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샌드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의 얼굴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천공 얼굴까지 붙여서 때리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주최 측에서는 풍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풍자 퍼포먼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선과 금도를 넘은 행위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정치 폭력 이벤트에 불과한 거지 이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이게 말하자면은 어떤 정치 행사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공당이 꼭 집회한 주체가 아니라도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최소한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금도가 있는 건데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동원해서 뿅망치로 때린다든가 샌드백까지 동원하고 활쏘기 한다든가 이거는 정말 그 저주의 정치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사회는 자제해야 하지 않느냐. 최소한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 금도를 넘은 이렇게 폭력 행위들, 이렇게 사주하는 행위들 이런 것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보편적 감정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집회에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도 참석해서 지지 연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조금 자제 분위기를 만들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그냥 의원 개별적인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날 유정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오전 중에 제가 다른 지역 행사에서 뵀었었는데 오후에 여기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나 보다 하는데 본인이 어디 주변에 알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전 행사 있을 때도 보면 민주당의 다른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혼자 그냥 가셨었고요. 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자제해라, 말아라 이건 개별적인 사안이고 아직까지는 당의 어떤 중론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자칫 이제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이게 그 공인으로서 어떤 그 무게감이 실릴 염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발언하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저기에 동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집회 소식 먼저 잠깐 짤막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야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다음 주 월요일 27일에 표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한 이 대표는 27일까지 혹시 모를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내 결속 다지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검사 독재, 야당 파괴, 민주말살 규탄한다! 야당 유죄, 윤심 무죄, 국민특검 수용하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게 나라냐? 갓 5년 정권 뭐 그리 퇴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저들이 흉포한 탄압에 칼춤에 정신이 팔려 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7일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이 대표는 비명계를 만나서 계속해서 이제 표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면요. 전해철 이원욱 의원과는 이미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을 가졌고 이번 주 중에 서른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자신에게 줄곧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던 당내 중진 비명계 의원들과 1대1로 만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에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에 참석해서 나는 0.5선이다. 초선 선배님들 잘 모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천에 불안해하는 초선 의원들을 달랬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도 연일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차린 농성장을 오늘 찾을 예정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정의당을 향해서도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또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 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장파로 불리는 인물인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대표가 없어도 민주당이 말살되지 않는다라며 체포 동의안 가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명계 의원의 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차피 기소가 정해진 수순이고 이 대표가 매주 재판받으러 물리적으로 당을 이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문제를 지적해도 되니 지금은 일단 숨죽이고 있겠다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결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 비명계 목소리와 함께 지금 민주당 의원들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아직 마음 못 정하셨어요, 조 의원님은? 그래서? 저는 아직 체포동의안을 안 봤으니까. 아까 안 봤으니까 안 본 상태에서 못 정하셨어요. 정했다고 하는 사람은 예. 그건 저 뭐 친명 쪽으로 이제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예. 분들이실 거고. 국회 동의안이 넘어오면 이건 뭐 100% 부결이죠.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 얼굴로 선거를 치르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네. 이렇게 불안해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네. 야, 검찰 너무 심하다. 당론을 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네. 이미 부결이 확정됐어요. 아. 어차피 이탈할 사람은 당론으로 정해도 이탈해요. 자, 저런 분위기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을 봤더니 20%대까지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국회라는 게 또다시 불거질 테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김현정 대변인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꽤나 많지 않습니까? 일단 그 민주당의 분위기는 네. 이번에 그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한 주장이다. 기본적인 영장 청구의 사유도 갖춰지지 못한다는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요. 네네. 그 야당 파괴와 정적을 위한 표적 수사라는 거에는 공감대 형성되어 있어서 네. 지지율과 상관없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근에 당 지지율이 좀 하락한 측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관련된 컨벤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검찰발 또 여당발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영장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공세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영장 청구가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도 규탄 대회도 열었고 그 국민들에게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거의 부당성에 대해서 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이 좀 알려지고 그리고 또 반대로 국정 지지도도 대단히 지금 낮은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때문에 당 지지율은 높아지는 오히려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전당대회 이후에 그 전당대회 후유증 같은 게 회복되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의힘도 저 지지율이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총선과 연계해서 뭐 신당 창당이나 분당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일각의 이제 시선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당 지지율과 관련해서 지지율을 뭘 감안해 가지고 영장 청구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율과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그 아마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27일에? 예.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들은요
네. 기승전 배지입니다. 결국에 다음에 내가 배지를 또 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두 부류의 의원들이 흔들립니다. 네. 첫째는 이제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이 어려운 사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윤영찬 의원, 거기 현근택 변호사 내려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군산의 신영대 의원, 김의겸 대변인 내려가잖아요. 네. 도저히 이재명 체제 공천이 쉽지 않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가결표를 던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선이 어려운 사람. 예를 들어 이재명 체제에서 수도권에 전멸하겠다. 또는 이제 충청권에 전멸하겠다. 이쪽은 이게 5% 이내의 싸움이에요. 호남은 이재명 체제도 이게 배지를 달 수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에 지금 지지율 하나 보십시오. 이분들에게 이재명 체제로는 내가 다음에 선거에 배지를 못 달겠다. 이러면 이게 저는 가결표 던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노웅래 건하고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첫째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 버티는 게 좋아요. 오히려 이게 지지율은 떨어지니까.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의와 그다음에 이 법치와 상식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발언하시면서 윤영찬 신영대 의원의 언급을 하셨는데 그건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공천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아직 가정이고 아직 결과는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렵다 이렇게 단언해 버리는 것도 다소 좀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개인의 의견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의견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했던 발언들과 비교해서도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바꾸기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발언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놓으실 뜻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월과 지난달의 발언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이재명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에 지난 대선에서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공약한 민주당이 국민에게 명분을 잃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검찰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된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스스로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자, 김혜영 전 최고위원과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노무현 정부의 국무위원 수석을 지냈던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섭 위원님,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직접 받으러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저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불체포 특권 당시에 작년에도 스스로가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오셔서 굳이 그것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뭐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 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깨끗한가 보다 생각하셨을 것 같고 거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불체포 특권을 놓지 않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두 말을 다 지켜본 국민들께서는 저 때는 뭔가 자신이 있었나 본데 오히려 수사가 진행이 되고 관련자들이 소환돼서 구속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긴장이 되나 보다, 불안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민주당 전체에 악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됩니다. 네. 뭐 회기 중이니까 어렵다 그러면 회기 일정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시잖아요.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서 회기 일정을 좀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영장심사를 받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정말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올라와서 보고가 됐을 때 이번에는 가결시켜달라, 내가 정정당당하게 법원에서 심사받겠다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요. 바로 감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법원을 거쳐서 심사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백하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무한해지는 것이고 검찰이 무한해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법과 정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 대표께서 스스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 많지만 이 대표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국민의힘에서 더더욱이 결백하다면 직접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특권 포기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불체포 특권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과거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취업 특혜를 받았다 이런 취지의 어떤 혐의가 있었을 때 권성동 의원은 직접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자신의 어떤 방어권을 행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 당시 모습 보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한 그런 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런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권성동 모델을 따라라 이런 목소리들이 꽤나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뭐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저 때도 저는 권성동 의원 그 사건의 내부를 좀 살펴보면 무죄까지 대법원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네. 충분히 저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의 어떤 이 구속영장 청구서, 공개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고 난 이후에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 이게 과연 영장 청구서, 물론 구속영장이란 것은 이제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법원에 그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때 쓰는 공소장과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영장 청구라는 것은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하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나 과하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을 해야 된다. 구속의 필요성이 더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축구를 성남 FC를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 성남시에서 다른 스포츠가 더욱 발전할 수 없었다. 이런 어찌 보면 이게 과연 법률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당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쓴소리를 하시는 의원들도 그 영장 청구서를 읽어보니까 야 이건 좀 내용이 이런 걸로 영장 청구를 하는 게 말이 맞나? 이게 과연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검찰 말대로 라는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듯이 예를 들어서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비판적이시죠. 네. 그렇지만은 저번 검찰 독재 규탄대에 직접 참석하셔서 야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죄가 성립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재판장에 가서 밝혀질 문제이지만은 검찰의 지금 어떠한 영장 청구라든지 계속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사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굉장히 벗어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떠한 체포 결의안에 대해서 부결로 가는 누가 지시하지도 않고 있지만은 상당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한 묶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건 온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인허가 비리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본인만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단계까지 본인이 다 관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법조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권성동 의원 모델처럼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충분하게 소명하고 또 본인이 그랬어요.
이번에 검찰의 영장 청구는 삼류 소설에 불과하다. 아주 허구에 찬 창작 소설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으면 그 논리적 허구성을 조목조목 짚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장에도 저렇게 무슨 그 시정농단이 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 아시타빈이 이런 약간 그 추상적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은 포인트죠. 조목조목 비판해서 검찰의 논리적 허구성을 입증하면은 당도 부담이 덜 들고 본인도 정치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이걸 안 하느냐? 저는 방탄국회란 뒤에 숨는다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건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얘기가 앞뒤가 바뀌잖아요. 그 상황이 다르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총선 1년 남은 민주당의 그 어떤 그 역사적 진전 한 발씩 한 발씩 짓는 과정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불체포 특권이 가결되어서 지금 영장실심 심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때도 최악의 경우 이제 구속이 된다는 가정하에 민주당에서는 플랜 B, 석방 요구안을 쓰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다,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봐요. 법적으로. 네. 우리 헌법의 그 44조 2항에 보면요. 회기 전에 체포된 경우, 회기 전에 국회의원이 체포된 경우에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석방하는 거예요. 회기 전에. 그럼 지금은 회기 상태니까 그게 전제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회기 중에 국회가 동의를 해가지고 판사가 심사를 해서 구속이 된 사람을 다시 풀어달라? 이건 말이 안 되죠.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에 회기 중에 석방해달라. 이거는 4분의 1이 연수로 요구하면 국회 과반 출석에 과반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또 회기가 끝나면요. 네. 또 이게 재구속됩니다. 이거는 이게 전혀 풀련이 안 되는 이 경우에 맞지 않는 이런 그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결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그 뒤의 일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또 다른 특권도 존재하고 그것 또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 대표의 기소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긴 합니다.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해왔던 이 대표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고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회수한 겁니다.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좀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문제는 저로서는 정말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히나 이재명 대표는 1,830억 원의 확정 이익을 이제 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에는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지금 발언과 180도 달랐다라고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신문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조선일보 보시죠. 8년 전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활성화돼 대장동 걱정 없다.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냐면 빨간색 밑줄 친 부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2월에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에게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업 진행에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영장 청구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재명 대표가 2018년 1월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이익이 9천억 원이라고 스스로 밝혔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기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산정한 대장동 개발 총이익 9,600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최대 치적 사업 5,503억 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1,830억 원은 확정 이익으로 우리가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사람들에게 설명도 했었고 이 이익이 9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이런 조항 같은 것도 넣었어야 했다라는 부분을 검찰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저 부분은요. 네. 일단은 이제 원초적부터 잘못된 거예요. 저게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업자 선정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만배, 남욱, 성남의 뜰 있잖아요. 네. 여기밖에 이게 입찰 참가가 사실상 다른 업체들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미리 내정해놓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10년 뒤에 입찰방의 공수처가 10년이잖아요. 네. 그럼 10년 뒤에 돈을 건네주자. 이런 게 녹취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선정부터 잘못됐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초과이익 환수를요. 네. 실무자가 넣자고 건의를 했는데 내가 안 받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넣어서 성남시가 손해 볼 일은 없죠. 최소한 어떤 부동산이 어떻게 되든 간에 네네네. 손해 볼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실무자가 넣자는 걸 그럼 이게 예를 들어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가 초과이익 환수를 넣으면 우리가 이게 성남시에 우선 가져가는 걸 뭐 인정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초과이익을 나누자는 거니까 거절할 명분도 없고 또 이게 성남시가 갑이니까 김만배 씨가 이게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과이익 환수와 저는 천화동 1호 428억을 맞바꿨다. 결국에 돈을 받는 대가로 초과이익을 다 몰아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게 신문에도 나오다시피 네. 부동산 이게 이미 화랑이라는 거 이재명 지사가 유능한 저는 행정이라 봅니다. 그렇게 무능한 저는 바보를 안 봐요. 그럼 이게 부동산 시세가 오를지 내릴지 이 정도는 저는 안다고 봐요. 그런데 왜 저렇게 몰아주실까요? 그리고 우리 행정법에 가장 중요한 게 사정 변경 원칙이 있어요. 네. 만약에 어떤 조항이 없어도 갑자기 폭리를 취한다. 이럴 때는 이게 환수해버립니다. 제가 로또 복권 기재 복권위원 할 때 국민은행이요. 네. 수수료를 이게 얼마 팔지 말고 많이 주는데 근데 갑자기 수수료를 조 단위로 버니까 기재부에서 수수료율을 내렸어요. 근데 국민은행하고 재판을 했어요. 근데 기재부가 이겼습니다. 이 말은 이게 그만큼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제가 진짜 이재명 대표라면 저 돈 안 줍니다. 저렇게 폭리 취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환수합니다. 저는 이제 결국 428억 받은 게 있으니까 저렇게 묵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저도 한마디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428억을 받았다는 거는 영장 자체에 적시하지 못했다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 뭐 수사가 미진했다는 판단하에 예, 아직 지금 아무것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실무자의 의견을 반드시 상급 이제 시장이 꼭 다 그거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거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보다는 확정이익으로 설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당시에 성남시장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둔다 그러면 손해가 났을 때에도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조항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꾸로 여기에 투자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확정이익 그 두 개 조항만 둔다 그러면 그쪽에서의 배임이 또 성립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와 지자체장의 정책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우리 법 체계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것이 범죄가 된다라고 하면 전국에서 했던 부산의 LCT라든지 양평 공공지구라든지 이런 걸 비롯해서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모든 그 지자체장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설재 변호사 말씀하세요. 일단 저는 아까 그 기사에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면 시의회에 가서 시장이 네. 당시에 대장동 잘 될 거니까 분양 사업에 우려가 없다. 안심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는 어떤 성남시 시의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제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상당히 질의를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대답을 하면서 이거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시만 하더라도 원래 우리가 충분히 알다시피 대장동 사업은 원래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가 이걸 공공 개발로 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성남시의 재정이 이것을 뒷받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 민간 공동으로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 대신 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그럼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왜 그러냐면 대장동 사업하기 전에 위례 신도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성남시가 이득을 못 취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가져와야 될 돈들을 업자들이 전부 다 이걸 비율제로 했더니 경비 처리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더라.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50% 이상, 그러니까 5천억, 제일 처음에는 3,800억 정도였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가 가져오는 걸로 하자. 일단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이제 예를 들어 터널이라든지 일공단의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이걸 추가적으로 해서 비용을 부담시켰는데 물론 이번 영장에서는 그 부분은 아예 비용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뭐 혜택으로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액수가 이제 배임 액수가 훨씬 늘어나게 된 것인데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러한 정황이 과연 이게 이재명 당시 시장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배임을 하려는 취지로 되었었다. 이런 내용으로 보기에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거 수사하는 입장과 방어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의 설명이 저는 이것을 대장동 당연히 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성공을 시켜야지 이걸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면 저기 기사에 있는 내용이 저도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꼭 범죄의 혐의점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바로 이 계획을 세울 때죠. 대장동 계획을 세울 2012년 2월 달에 이 계획을 세우면서 실무자들한테 다른 지자체에서 환수했던 사례를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그게 하남시 사례가 들어가요. 하남시가 20% 투자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20% 투자해서 60% 회수한 사례하고 그다음에 그 적은 지분이지만 더 많이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회수했던 사례들을 다 보고받습니다. 이 내용도 영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환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사례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본인이 그 당시에 그 부동산 경기가 조금 좀 미진했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본인의 어떤 다른 정치적인 어떤 유능한 행정과 이미지를 얻든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이 있었든 간에 그러한 것을 목적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례들도 충분히 검토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유리한 쪽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리 다툼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번에 영장 청구하면서 성남FC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했죠. 이 대표가 이미 성남FC 후원금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검찰은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청구서 내용을 좀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부지를 우선 매입하려면 성남FC에 50억 원 후원이 필요하다고 네이버 측에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부분 그리고 성남시장 재선을 노리던 이 대표가 아래쪽으로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정치적으로 뭔가 치적을 삼으려고 했다는 부분도 영장에는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남일화 축구단, 성남일화 통일교 재단이었죠. 축구단 운영을 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남시에 인수를 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벌써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인수하겠다라고 돌연 결정을 바꿉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운영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8개월 만에 성남FC가 부도가 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고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두산건설을 포함해서 네이버 등등 다양한 대기업들에게 먼저 접촉을 시도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 조홍천 의원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알 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의 목소리와 조홍천 의원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우리가 FC에 직접 지원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정진상 실장이 기부단체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면 된다. 이거 우리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작성한 문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도 어느 정도 그 정황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고 법을 굉장히 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대로 추진을 했다면 제3자 뇌물죄로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그게 영장 청구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결론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검찰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김찬수 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성남FC의 후원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내는데 명목 어쨌든 광고비였습니다. 근데 광고비라고 하는 것은 성남FC에서도 큰 돈을 받았다 그러면 네이버에 대한 충분한 광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의 유니폼이랄지 아니면 어떤 뭐 판넬이랄지 이런 데에 네이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금액을 냈던 뭐 두산이라든지 뭐 이런 큰 기업들이 성남FC 선수들의 어떤 활동 범위 내에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광고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광고를 소극적으로 하는 시민구단에 후원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최대한 우리 이름은 가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네이버랄지 다른 기업들은 광고 대신에 다른 어떤 무언가를 반대급부로서 받고 싶어 했던 거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공교롭게도 두산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줘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또 얻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거래를 했다라고 생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허가권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기업들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그다음에 좋은 땅에 자신들의 어떤 사옥들을 짓고 싶은 욕망들이 맞아떨어진 것이고 그것을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포장이 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이면 거래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뭐 무리하게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적자도 나고 치적도 필요했겠지만은 여튼 이런 식으로 이면 거래가 됐고 이것이 제3자 뇌물로 한번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영장에 적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네이버는 그 사중 뇌물로 봅니다. 사중 뇌물? 네 가지의 뇌물죄가 겹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그 성남FC는 주식회사입니다. 네. 이 말은 이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재단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그 희망 살림을 통해서 네. 이렇게 편법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희망 살림에서 1억을 먼저 떼버립니다. 네. 이게 첫째 뇌물로 봐요. 희망 살림의 재윤경 씨나 그분들이 전부 이게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거든요. 네. 이현욱 변호사나 네. 이런 데 희망 살림에 1억 떼고 39억 갔잖아요. 이게 첫째 뇌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중 뇌물이 39억이 편법으로 말은 이게 광고지만 오히려 이게 노출을 막아달라 이랬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게 두 번째 뇌물이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게 39억을 유치했는데 이거는 이제 인허가권을 사유해서 이게 유치한 거잖아요. 근데 기여가 없는데 근데 이모 씨라고 있습니다. 마케팅 실장을 하고 나중에 대표까지 했어요. 이 이모 씨가 1억 7,200만 원을 성과급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무슨 일을 했길래 왜 1억 7,200을 성과급으로 가져갑니까? 이게 바로 세 번째 뇌물이고 그다음에 이분은 결국에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이나 나중에 도와줍니다. 이재명 선거운동에. 그럼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돈이 들어오죠? 이게 바로 저는 사중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그 제3자 뇌물의 보호법익은 인허가권을 이게 그 사유화시키지 말고 원칙대로 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부정한 청탁만 있으면 이거 불이유 도끼로 돈 내려도 죄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내가 이게 인허가해 줄 테니까 50억을 저 튀르키예 지진 성금으로 좀 내주세요. 얼마나 좋은 일 했습니까? 착한 일 했죠. 지진 후원 성금 내니까. 그렇지만 이게 법으로는 뇌물죄입니다. 왜? 인허가권을 어떤 에게 대가를 붙이지 마라. 인허가는 이게 그 자체로 심사를 해서 해야지 어떤 에게 후원금이든 돈을 내든 이런 게 대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보호법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저 부분은 넉넉하게 모든 법조인이라면 다 제3자 뇌물 되는 걸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남 FC 건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를 유치해서 광고를 실제로 했거든요. 이렇게 그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행위는 성남 FC 임직원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뭐 두산건설이라든지 차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인허가는 성남시장으로서 합법적인 인허가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합법적인 인허가권 행사한 것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이렇게 봐서 제3자 뇌물하고 엮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치적 치적을 위해서 한 것이다. 정치적 치적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이익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그렇게 따지면
되면 그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모든 선출직의 지자체장들은 다 잠재적 범죄자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 것이 과거의 박근혜 정권 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의 연계를 많이 연계를 시키는데 이 성남 FC 건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민관기관이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후원금을 했던 삼성의 이재용이나 뭐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불러서 실제로 그 청탁까지 했던 상황까지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그룹 관계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청탁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발견된 적이 없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지적할 것이 이 네이버 건과 관련해서 그 영장에 보면 당시 이제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의 임원이었잖아요. 윤영찬을 통해서 김태년 의원을 통해서 청탁을 했다 이렇게 적시되고 있는데 당사자는 펄쩍 뛰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관계, 본인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하지 않은 것을 영장에 적시한 것도 이 영장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허술한 것이냐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법정 가면 이제 다툼의 대상이 될 겁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민주당은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도망간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왜 나에게 영장을 청구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꽤나 많이 했었고 저희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도주했던 전력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합니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과거 도주했던 전력이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도 영향을 미쳤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도주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이제 그 본인이 도주를 이게 자백한 게 그 자서전 책에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옛날에 그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받았을 때 일단 이게 그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게 강원도로 도피하다가 근데 검문에 걸렸는데 차분하게 미리 준비해둔 대로 동생의 인적 사항을 불러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가? 변호사가 이게 도망을 가다가 인적 사항을 이게 불러주면 이것도 위계 공무방해입니다. 이걸 이게 범행을 번듯하게 자백해놓은 거 이게 하나가 첫째 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왜 과거에 도망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저는 이것도 좀 문제 있다 봐요. 과거에 그 김부선 씨가 글 올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김부선 씨가 이제 그때 도주한다고 했을 때 어디 가서 도주했느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이제 시청자 분들이 한번 찾아서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도 도주료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판단하겠죠. 그럼 이게 전직 대통령이 도망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이게 야당 대표가 도망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야당 대표에게 도망갈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대통령까지 하신 분은 안 간다 보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희가 도주 우려라는 거는요. 그냥 0.0001%라도 있으면 보통 실무적으로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 예를 들어 이게 다 인정되면 뇌물만 몇십 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중대할 때는 도주 우려는 관행적으로 있다고 보지. 뭐 현실적으로 도주 우려가 확률이 높진 않죠. 야당 대표가. 그렇지만 이게 저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이 부분 조금 경광부회식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 이재명 당대표가 그 정치인도 아니었고 당시에는 이제 시민운동가로서 성남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 비리를 이제 뭐 당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고발하는 차원이었었는데 당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지금과는 좀 다르죠. 그때는 뭐 수사를 뭐 받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었고
어떤 지금은 다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주 우려라는 것을 이제 그 당시 뭐 자서전에 있는 내용과 지금 치환시켜가지고 지금 그렇게 의심의 증폭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경광부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뭐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뭐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증거 인멸할 게 없어요. 이미 네. 다 가져갔고 수사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제 증거 인멸이라는 건 수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걸 뭐 훼손할 염려가 있었을 때 하는 건데 이미 대장동 사건은 벌써 한 1년 반 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측근들 다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할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좀 덧붙이면 좀 덧붙이면 도주의 우려에 관련해서 이제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거를 영장에 적시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했다는 취지로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이 중대하다는 근거로 드는 것이 공공이익을 환수한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5,503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1,830억만 환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5,503억을 환수했다는 게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배임액이 4,895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대장동 개발에서 얻은 수익의 70%를 이미 임의로 설정해서 그만큼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임의로 설정을 한 거예요, 검찰에서.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 민간 개발업자가 얻은 이익은 실제로 4천억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분양 수익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분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은 특히 배임 같은 경우는 이연령, 비연령 같은 것에서 법리 공방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서 결국은 재판에서 법리 공방으로 다 터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법리 공방, 법리 다툼 할 거다.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북한은 화형 15형을 발사했죠. 북한 방송 보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5형을 최대 사거리 체제로 고각 발사했습니다. 최대 정점 고도 5,768.5km까지 상승하여 거리 989km를 4,015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으며 자,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보실 텐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병식 할 때마다 북한은 화성 17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5형을 발사했죠. 그래서 ICBM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신형 모델이 아닌 구형 모델을 발사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기술 발전의 한계를 보였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화성 17형을 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두고 기술 발전 한계를 보였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발사 자체에 중점을 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덧붙여지고 있긴 합니다. 왜 15형을 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더 앞서 나간 기술이 있는 17형인데 15형을 쏜 거는 실험에 대한 방점이 찍혔다기보다는 실전 연습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니까 북한의 발표를 보더라도 김정인 위원장이 갑자기 특정한 시기를 지정해서 딱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몇 시간 만에 이거를 쏴서 보냈다 이렇게 지금 발표한 거 하거든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이번 것들은 바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 이런 실전형으로 가가지고 언제라도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대기권에 진입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시기 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타격할 수 있다. 이걸 과시하려는 그 의도가 집중된 그 발사였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명령 이후에 9시간 만에 발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긴급 명령 지시 후 9시간. 이게 빠르다고 봐야 됩니까? 느리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9시간 정도면은 어떤 연료냐, 액체냐, 고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번에 것은 액체라고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저는 그래도 북한의 그 붉은기 무슨 영웅중대인가는 하나 특화된 미사일 발사 부대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계속해서 아래 하단에 속보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김여정의 입장문도 나오고 있고 이제 합참이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김여정 연일 담화를 발표하면서 특등 광신자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이러한 얘기도 나왔고요. 태평양 우리 사격장으로 활용되는 것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이런 메시지도 지금 북한은 오늘 아침에 내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 또 미북 관계가 되고 있는데 지난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기념해서 체육 경기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김주애의 등장이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신문 보시죠. 자, 신문 보시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 옆에 김주애 양이 있습니다. 둘째 딸 김주애 양이 있는데 과연 김여정은 어디 있을까요? 김여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부분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죠. 보통은 김여정이 항상 김정은 위원장 부근에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며칠 최근 들어서는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채 멀찌감치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포착이 되고 이번에 김주애는 앞줄 정중앙 자신의 아빠 옆에 딱 앉아 있었는데 김여정 여동생은 뒷줄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 한 번 저 사진을 두고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설조 변호사님,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특히 둘째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 김주애 양을 계속 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약간은 이것이 뭐 4세대 이제 승계다라고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조금 이게 어찌 보면 페인트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지금 있다고 일단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뭐 통일부에서는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 됐다고. 네, 뭐 데니스 로드먼이 갔다 와서 이제 그때 뭐 아들이 있었다, 같이 뭐 경기를 관람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 알려져 있는데 저는 오히려 북한의 어떤 그 장자 계승 그리고 아들 위주의 계승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 보면 저는 어찌 보면 지금 김주애 양을 앞세운 것은 오히려 이제 그 이미지 정치. 최근에 우리가 좀 잘 알다시피 북한에서의 그 어린 여학생들이 나와서 유튜브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네. 그런 면에서 하나의 그 일관된 그 기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것은 어떤 4세대 승계보다는 어찌 보면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마 저는 이 서열을 명시한 거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이제 김주애가 김정은의 얼굴을 막 쓰다듬는다든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불경스러운 모습들도 김주애 씨가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원래는 김여정이 그 김정은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열 1순위로 받아들인다, 그 정권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관측이 강했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네. 당연히 친자인 김주애가 아마 그 정권을 이어받을 거라는 비판이 그 어떤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전 서열 구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서열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지 말아야 할 신문을 4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치킨에 맥주, 삼겹살에 소주, 정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빠지면 더욱 서운한 그런 술인데요. 이제는 주문 전에 적지 않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술값이 쓰다, 중앙일보. 식당에 소주가 한 병에 6,000원, 맥주는 8,000원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우려와 또 걱정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싼 술이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술이어서 또 자주 마셨던 소주와 맥주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소주는 물론 맥주와 막걸리까지 각종 주류 가격이 줄줄이 올랐다. 제조회사가 출고 가격을 올린 데다가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판매점은 물론 식당에서 가격을 더 올려 잡아서 체감폭이 더 커졌다. 한 직장인은 무심코 소주 한 병 시켰다가 잠깐 주저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아쉬운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오른다고 그러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 IMF 이후에 24년 만에 최고의 지금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식당 가서 여기 사장님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하는 말이 굉장히 앞으로 부담스러워지고 앞에 앉은 사람 눈치를 봐야 될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애주가들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좀 마음이 좀 그 시름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승폭을 보면 앞으로도 또 언제까지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서 네. 이 6,000원 선에서 과연 끝날지도 사실 좀 의문이 큽니다. 소주 6,000원 신문을 제가 지금 2023년 2월 중순에 2월 20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몇 년 뒤에 소주 10,000원 시대 온다는 얘기를 또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소주 한 잔 먹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인데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집에 와서 와이프랑 맥주 한 잔씩 먹는 게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 소비를 좀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생필품 같은 경우도 막 싼 편은 아니니까 그래도 좀 장을 보는 거나 먹는 거에 있어서는 좀 줄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은 역시 중앙일보인데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당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당원 투표 당심에 구애를 하고 있는 주자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먼저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원이 직접 뽑는 아래쪽으로 부탁드릴게요. 자, 당원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다.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책임 당원 선거인단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김기현 후보는 그거는 안 된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당이 수차례 공천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잘 갖춰왔는데 지금 제도를 바꾸는 방안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안철수 의원과 전혀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결은 다르지만 황교안 후보 얘기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당원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혹은 여의도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길 생각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비슷한 의견입니다. 아래에서부터 공천을 하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보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바깥에 있는 분, 심지어 민주당에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다 함께 원팀이 되어서 가도록 대통합의 정치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순위 결정은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현역 의원은 책임당원 배심원단이 직접 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 나는 관중이다, 응원자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함께 와가지고 국민의힘의 체질 그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겠습니다. 제가 꼭 최선을 다하고 또 동지들과 함께해서 당대표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우리 당을 살리고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후보들이 당원들을 향해서 구애의 목소리를 내는 게 결코 좋지만은 않다라는 지적인데 어떤 지적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책임 당원이 직접 공천에 관여하면 인기 투표식, 공천 심사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론에 자주 얼굴을 비추고 그리고 자주 노출이 되어 있는 유명한 사람들 순서로 비례의원이 뽑히는 것 아니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비례의원보다는 인기 투표에 가까운 비례의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총선 승리 가장 중요한 게 그 공정한 공천.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공천을 잘하면 이게 다 승리하고 공천 때문에 망한 선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요. 정말 이게 저는 비례를 전부 책임당원한테 주는 거는 좀 문제 있다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비례라는 게 주로 여성들 또는 이제 장애인들 또는 이제 그 아주 전문적인 분야 이런 분들에게 영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당원이 투표하면 뭐 저처럼 이게 방송 많이 하고 알려진 사람들만 유리하면 이게 공정한 취지에 안 맞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적절하게 어떻게 나누어서 비례를 할지 좀 이게 앞으로 더 국리를 많이 해봐야 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당원들한테 더 많은 권리를 주는 거는 옳아요. 큰 방향은. 그러나 이게 비례 취지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처럼 될 수도 있다. 개딸들이 장악한 개혁의 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 개딸들이 장악한 민주당처럼 이렇게 팬덤 정치가 고착화될 수도 있다.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설자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 과거에 이제 열린 민주당이라는 그 정당에서 지금은 이제 그 민주당에 흡수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서 그 비례대표를 저런 식으로 한번 그 투표 형식으로 당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형식으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순번을 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순위를 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저것도 근데 당원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전면 개방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기존의 당원들이 어떤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례대표의 순위 후보자들을 정하는 데서 전혀 이렇게 관여를 못했거든요. 대부분 지휘 어떤 당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당 공천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우리는 그냥 비례 어떤 당에다가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비례 내가 뽑고 싶은 당 아니면 국민의힘 뽑고 싶은 당 그냥 가서 찍고만 왔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원이 중심이에요. 아니 당원 책임 당원이라는 것들도 국민의힘에 매달 당비 1,000원씩을 내시는 분 아닙니까? 1,000원 이상.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권리당원에서 매달 1,000원 이상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당원이 당연히 여기에 의사 반영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돼야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섭 의원님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 일하고 싶은 당원에게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여의도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길 생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또한 물론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유례도 없을 뿐더러 저는 좀 그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당원을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어떤 당원에게 저런 그 직을 맡길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당원들이 그 어떤 당을 이끌어가는 데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당원들이 이끌어가는 것이긴 맞지만은 모든 당원들이 다 모여서 그 모든 당원들의 의사가 다 토론되어 가지고 의사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 당원, 그다음에 당직자들이 다 소통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화합하고 토론해가면서 가야 되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당원들이 최우선이 돼야 되니까 뭐 공직을 맡거나 아니면 주요 당직자를 맡아서 의견을 반영하게 한다. 이게 사실 그러면 어떤 당원들이 뽑혀야 되는지 가지고 또 당내 분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또 당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저희도 지켜보게 되면 이른바 벌써 친윤, 비윤 갈등들이 있는데 당원들이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어떤 당원은 친윤일 수 있고 어떤 당원은 비윤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이 무턱대고 모든 당원들이 저런 주요 당직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조금 더 소란이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성 당원이 당을 주도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중도층 흡수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지금 당원 100% 투표로 전당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이러한 무리수적인 발언들도 좀 공약들도 나오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조선일보인데요. 초등학생 의대 준비반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른바 스카이라고 불리는 명문대학에도 합격을 하고도 정시 모집에서 10명 중에 3명은 등록을 포기한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근데 준비를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는 거거든요. 초등생 의대 준비반에 등장했습니다. 자, 의대반으로 지금 바꿔 달고 있다 간판을 학원들이 입학고사까지 치러가면서 초등 의대반을 뽑는데 경쟁률이 무려 10대 1. 이것도 예사라고 합니다. 가뿐하게 넘긴다는 거겠죠. 요즘 입시에서는 대학 서열 최상위에 모조리 다 의대가 있다고 합니다. 의치한약수라고 하는 게 이제 굳어진 지 오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의 좋은 과도 이들보다 못하다는 그런 지적인 거죠. 한 입시 컨설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도나 마라도의 의대를 만들어도 학부모들은 서울대 안 보내고 거기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의대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리고 이 강해진 계기는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다. 대기업조차 연구원들을 구조 조정하는 걸 보면서 월급쟁이의 직업 안정성이 심하게 흔들린 탓이다. 지금도 50대 초중반이 되면 기업 임원이어도 직장에서 퇴직하는 걸 보면 평생 직업의 전문직 선호가 훨씬 강해지는 것이 의대 쏠림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반도체와 컴퓨터 관련 학과의 등록 포기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인재 양성에 필요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 김현정 대변인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소아과를 지원하는 의사 선생들이 없어서 유아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의사들을 많이 되고 싶어하는데 다 어디 갑니까?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만 가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평생 직장하고 전문 직종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거에 대해서 무슨 좀 대안 같은 것들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사실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그 일반 기업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을 되게 선호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공공기관 다니는 그 친구들이나 후배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공공기관이 워낙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항상 개혁의 대상으로 돼서 뭐 급여나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공공기관을 선호하지 않고 민간 회사로 이제 돌리는 이런 것도 있는데 시대마다의 변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워낙 그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또 민생도 어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체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문 직종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권유하는 것 같아요. 권유하는 듯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학교 선생님도 요즘 참 선망의 직장이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또 경쟁률도 낮아지고 또 교권도 많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많이들 좀 기피한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의사도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다는 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네 번째 신문 조선일보 보시죠. 해외 출장 24억, 자녀 영어 캠프 1억. 과연 누구에게일까요? 공적 지원금을 받고 있는 노조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라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난 5년간 양대 노조가 받아간 지원금이 무려 1,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5년간 341억 원 지원해서 최다로 지원했고요. 울산도 150억 원, 경기도도 133억 원, 인천 166억 원. 그러니까 이들이 노동복지관이라든지 권익센터, 상담소, 그러니까 노동이나 근로자의 이름을 붙여서 건물을 세우고 그걸 운영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거금을 받아갑니다. 법적으로 받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10년 제정된 노사관계발전법으로 근거로 해서 노조에 돈을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갈 수는 있는데 이걸 투명하게 쓰고 공개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63% 정도 되는 노조 단체에서는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해왔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로 돈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정말 쌈짓돈처럼 사용을 하고 있다면 세금도
걷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국민의 혈세로 국민이 왜 대기업 노조나 1,000명이 넘는 이런 큰 노조까지 이렇게 돈을 지원하느냐.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으면 투명하게 회계장부를 비치 열람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요구했는데 얼마 냈습니까? 거의 1,000명 넘는 노조 상당 부분이 안 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두 번째 저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노조개혁의 핵심은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이게 칼하고 저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울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노조가 상권이 있고 또 이게 합법적인 파업권이 있다면 전 사용자도 손해배상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게 문제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공적 지원금을 받고 있는 노조의 투명하지 않은 회계 처리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